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공부 콘텐츠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배우는 주식 매매로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런 거죠. 이제 라디오 같은 전자기기를 이렇게 분해를 해 보는 거예요. 분해를 해서 어떤 부품이 들어 있고 그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매매를 한번 해부를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완제품을 분해해서 부품 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번 주식 매매에도 적용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패턴에서 수익이 나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베팅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그냥 운에 맡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주식의 지식이라든지 어떤 기법, 신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낱낱이 해부를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과 행동을 개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높이는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익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잘못된 매매 습관을 뜯어 고쳐서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요소를 정확히 계산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포착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은 반드시 수익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매매에서 수익을 내는 엔진이라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은 어떤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부품을 한 5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을 보는 눈이죠. 네, 두 번째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감각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매매 계획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물로 존재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심리 세팅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피드백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부품은 주식 매매 수익 엔진이라는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컴퓨터도 돌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신형 컴퓨터라도 부품이 고장이 나게 되면 전체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최신의 어떤 기술 트렌드나 또 확실한 정보를 모르고 있더라도 이 5가지 부품이 제대로 작동만 해 준다면은 반드시 작게라도 수익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부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목을 보는 눈이에요. 요거 인제 펀더멘털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주식은 항상 컨센서스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거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 수급이 원활한 종목 중에서 물려도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추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또는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험한 주식, 리스크가 큰 주식을 하나씩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HTS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종목이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했듯이 주식 매매라는 거는 미인 대회에서 누가 1 등을 할 것이냐 요거를 맞히는 게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쁜 종목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뻐하는 종목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가 좋더라,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또는 인제 자주 뉴스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종목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매매를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페이퍼 뭐 뉴스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 보는 거는 좋죠. 하지만 너무 또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종목을 사랑하게 됩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타이밍을 포착하는 감각인데요. 요거 인제 쉽게 얘기해서 기술적인 분석이죠. 차트를 분석하는 건데 차트 분석할 때는 인제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죠. 20선의 의미 그다음에 연속 캔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20선의 의미라는 거는 결국에는 20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인제 측정하는 거죠. 다음에 인제 연속 캔들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뭐 짝짝이라든지 뭐 계단식 캔들, 그다음에 뭐 대박형 캔들, 요 세 가지 주요 연속 캔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캔들들은 대부분 그냥 50대 50 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무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수익은 날 수 있어요. 손실도 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기술적 분석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인제 안전 마진이 날 수 있는 지점이 보이게 돼요. 그랬을 때 인제 적정한 매수 범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인제 오래 들여다본 종목일수록 이 마진을 계산하는 힘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인제 매매 계획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매매 계약서라고 썼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매에 대한 모든 즉흥적인 결정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벌금을 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죠. 뭐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든지 뭐 무자격으로 어떤 뭐 시술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불법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당장은 우리가 돈을 벌거나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죠. 걸리지도 않고요. 하지만은 머지않아 반드시 걸리고 벌금을 물게 돼 있다는 거죠.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즉흥적인 결정은 반드시 손실로 돌아온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계약서 없이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뭐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거래 계약서 형식을 취해야지만 우리가 가벼운 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매를 할 때 너무 빈번하게 가볍게 매매를 하는 그 습관이나 버릇을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인제 서약서 또는 이제 각서라는 것처럼 뭔가 좀 불가역적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죠. 불가역적인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심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주식에서.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이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가벼운 말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문서화할 경우에는 실제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매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써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종목 이름과 매수 이유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너무 길게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중요한 내용만 뭐 두세 줄로 간단히 기재하면 되겠죠. 그다음은 인제 매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뭐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분할 매수가 좋죠. 그다음에 매수 가격 범위도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날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정해진 그 밴드 안에서 내가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금 비중도 중요하죠. 그래서 인제 뭐 피라미딩 전략이다 하면은 뭐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뭐 4 일에 나눠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고런 디테일한 부분은 인제 상황이나 종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이 인제 목표가하고 손절가예요. 그래서 목표가나 손절가를 가급적이면은 써 두시라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케이스별 액션이라는 거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아니면은 손절가에 가까워졌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뭐 비중을 덜어내고 익절을 하고 손절을 하고 비중을 추가할지 고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케이스별로 액션을 써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인제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이걸 기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에서 손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기계적인 액션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한 번 동요를 하게 되면 그 나쁜 쪽으로 계속 인제 예 반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매수 버튼을 계속 누른다든지 또는 이제 내동 매매를 한다든지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인제 매매 계획서를 다 쓰셨으면 하단은 공백으로 남겨 두시고요. 마지막에는 도장이나 사인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계약서다. 이게 중요한 계약서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칙을 준수하는 거를 강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강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 어겼을 때 잘못된 행동이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기존에 했던 이상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서요. 이제 심리 세팅입니다. 심리 세팅은 장전, 장중, 장후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장이 시작하기 전이나 혹시 혹은 인제 매수하기 전에 때는 욕심을 버리고 절대 수익을 상상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한 1,000,000원 들어갔으니까 1,000,000원 먹겠지. 1,000,000 원이 계좌에 찍히겠지.' 요런 버릇은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냥 회사에서 맡은 일을 계약을 맡은 계약을 처리하러 왔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획서 아까 3 번에서 보셨던 매매 계획서에 써진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중이나 인제 매수를 하고 나서는 꼭 필요할 때만 차트를 보고 오래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오래 볼수록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차트를 오래 본다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 가격에 인제 알람을 설정을 해 놓거나 스탑 로스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는 이제 장이 끝나고죠. 장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막 기분이 들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손실이 나서 침울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계약을 처리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죠? 계약만 예 계약서에 써진 대로 준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실 매매 계획서를 잘 쓰고 잘 지킬 수만 있다면은 심리 세팅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겠죠. 왜냐면 인제 매매 계획서에 써진 대로만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건 일종의 보고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처리했든지 어떤 업무를 처리했다면 회사에서도 이제 상사한테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간단한 보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에게 보고서 올린 형식으로 작성을 한다. 계약이 완료된 것을 그냥 보고하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차트를 캡처해서 인제 붙여 놓거나 아니면 개선점을 또 짤막하게 적어 놓는다든지 요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내가 손실이 나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안서처럼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객관적으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게 내가 수익이 났을 때는 그냥 빈칸으로 남겨 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뭐 1,000,000 원을 벌었고 2,000,000 원을 벌었고 이 기분에 취해 있으면 다음 매매에 반드시 그 편향적인 생각이 또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또 어기게 되기 때문에 "수익은 가급적이면은 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인제 수익이 났을 때 약간의 수익이라도 막 자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엔 역시 도장이나 사인으로 마무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페이퍼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페이퍼는 실물로 보관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 내 눈에는 뭐 물론이고 가족들이나 남들이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문서를 통해서 비로소 매매하는 나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실력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정리를 해 보자면 5 가지 이 부품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딱 두 가지거든요. 부품이 고장 난 컴퓨터를 쓰면서 매번 손실이 날 때마다 우울해할 것이냐, 아니면은 5 개의 부품이 제대로 돌아가는 아주 좋은 컴퓨터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쌓아갈 것이냐. 요 선택이죠. 그래서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